배색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그 색채에 대한 뭐 저기 그 감정 효과라든가 공감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것들을 했고요. 우리가 이 색하고 미술은 또 떼어내려야 떼어낼 수 없는 상입니다. 우리가 이 미술을 본다는 거는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각적인 이 시지각, 그래서 우리가 색을 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술의 이해 편에서 이렇게 색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렇게 색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배색들을 알게 되면 미술을 보는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이 색을 통해서 보는 여러 가지 활용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술에 의해서 이 색채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색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배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배색한다 하는 것들은 이 이제 색들을 나열하고 배열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색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배색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에 그 이론가들에 의한 뭐 쉬브러릴에 대한 뭐 조화라든가 이텐에 대한 조화라든가 그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제 한 3명, 4명을 뽑아서 우리가 이제 비렌에 대한 그 저기 조화론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비렌에 대한 색채 조화론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배색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전통의 한국의 전통색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파보 비레는 그 20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미국의 색채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색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공통성을 가지는 색은 쉽게 조화롭다, 조화가 가능하다 이런 이론의 조화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파워 비렌의 색삼각형의 개념도는 7개 범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비렌의 이론을 따가지고 지금 이 색표집을 만든 게 그 제비스코 옛날에 이야기하면 제비표 페인트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비스코로 바뀌었는데 그 제비스코 그 색표집들이 이 비렌의 이런 이론을 따가지고 이 비렌의 이론을 가지고서 색표집을 만들었습니다. 비렌은 이 색을 조화롭게 이 하모니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 컬러 하모니를 정말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이 규칙이 뭐냐면 삼각형, 이 색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화이트 블랙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순색이에요. 색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그 안에 사이사이 범주를 줍니다. 화이트하고 블랙에서 섞으면 그레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레이라고 하고요. 화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강이라고 했을 때 빨강하고 화이트 섞이면 무슨 색이 돼요? 약간 핑크빛 날죠. 그래서 여기를 밝은 틴트라는 명칭을 해놓고요. 또 그 예를 들어서 빨강이랑 블랙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빨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쉐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화이트와 컬러 이 순색 빨강과 이 블랙 요 사이를 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예 틀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든 게 이 비렌의 색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그 비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 화이트와 틴트와 컬러 이렇게 배색을 하면 조화롭다 얘기하고요. 또 화이트하고 그레이하고 블랙을 하면 조화롭다 해서 이렇게 그 범주를 한 7가지, 8가지를 가지고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렌의 이 그 창조적인 조화로는 이 미적인 거에 대한 원리들은 형태 심리에서 제시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컬러의 지각은 또 정신적인 반응에도 지배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비렌의 이 색삼각형이
이런 시각적이고 심리학적인 이런 순수색과 흰색, 검정색, 아까 제가 얘기했던 화이트, 블랙, 순색이요. 요렇게 요 세 가지 삼각형을 만들면서 이 조화론에 대한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순색량을 계산을 할 때는 백색과 흑색을 뺀 이야기를 한다면 화이트와 이 순색과 블랙과 모두가 다 100이 돼야 된다. 이렇게 퍼센트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비렌의 색채 조화론입니다. 첫 번째는 이 색삼각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렇게 화이트하고 그레이하고 블랙이요. 화이트, 그레이, 블랙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라데이션 같죠? 이렇게 무채색이죠. 이런 무채색, 이 뉴트럴 컬러,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거, 뉴트럴 컬러는 다 무채색에 대한 얘기입니다. 색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채색, 즉, 이 내추럴 컬러의 조화를 통해서 이런 저채도 위주의 색으로 배색을 한다면 굉장히 시크하고 절제된 그런 이미지들을 제공하는 배색 조합이다 하고 이렇게 화이트하고 그레이하고 블랙 이렇게 이런 배색을 하면 굉장히 조화롭다고 비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화이트하고 틴트하고 컬러입니다. 예를 들자면 화이트하고 빨강을 섞으면 약간 그 주황빛 나는 분홍색이겠죠. 그래서 이런 색들 아니면 그 중간 색들 이런 것들이 컬러하고 화이트 사이에 있는 이 중간색들, 요게 이제 틴트라고 얘기하죠. 중간색들, 요런 그 단계로 배색을 하면 굉장히 밝은 분위기를 주고 또 깨끗하고 신선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해서 화이트, 틴트, 컬러 이런 식으로 배색을 하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비례는 조화론의 이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요. 비례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순색과 블랙 그 중간색이야. 중간색이겠죠? 그래서 이 예를 들자면 순색과 블랙 사이에 요 중간색과 아니면 원색과 그 블랙과 그 중간색 이렇게 컬러와 블랙 있죠? 그러니까 순색과 블랙 사이에 요 그 쉐드에 요 색을 이렇게 단계별로 하면 굉장히 조화가 있고 또 깊이감과 풍부함을 표현하는 배색을 할 때는 이런 배색을 하면 굉장히 조화롭다 하고 이런 색채 조화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뭐냐면요. 이런 그 틴트색 약간 그 엷고 밝은 색들 얘기하겠죠. 여기는 약간 그 부드러운 색들,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좀 진한 색들, 이렇게 틴트와 톤과 쉐드요. 이런 틴트와 쉐드, 톤의 조화를 하면 이 중채도의 그 명암법의 색초를 구현하는 배색으로서 굉장히 세련되고 안정된 그런 느낌의 배색이다. 그래서 이렇게 배색을 해도 굉장히 조화롭다. 그래서 지금 요거 틴트의 색들, 그 다음에 톤의 색들, 쉐드의 색들 이런 식의 배색을 해도 굉장히 그 중채도의 색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색들로 배색을 하면 굉장히 세련되고 안정적인 느낌의 배색에 효과를 내서 굉장히 조화롭다 하고 이렇게 비례는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요. 이런 배색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거는 뭐냐면요. 틴트와 톤과 블랙입니다. 이렇게 일직선상 이런 식의 배색을 하면 굉장히 차분하고 그 다음에 그 안정된 느낌의 배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틴트 약간 밝은 그 여리고 밝은 색들이나 아니면 부드러운 색들이나 아니면 그렇게 진한 색들을 배색을 하면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안정적인 느낌의 그런 배색 조합이다. 그래서 이렇게 배색을 해도 조화롭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화이트하고 톤하고 쉐이드입니다. 아주 밝은 거하고
그 다음에 약간 중간 부드러운 그런 그 배색과 그 다음에 약간 그 어두운 쉐드 이런 식의 배색을 하면 음, 그 자연스럽고 아주 단정한 그런 색채를 제공하는 배색이 된다 하고 이런 그 화이트하고 톤하고 쉐이드의 이런 배색도 굉장히 조화롭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화이트 사이에 원색과 블랙이요. 그래서 약간 밝은 색과 원색과 이렇게 아주 짙은 색들 이런 식의 배색을 하면 모던하면서도 현대적인 그런 배색의 느낌을 준다 해서 이런 배색도 굉장히 조화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또 하나는요. 이렇게 틴트, 그 다음에 톤, 쉐드, 그레이 이렇게 해서 약간 그 엷은 색들 그 다음에 부드러운 색들, 어두운 색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약간 그 무채색 있죠? 그런 무채색하고 같이 배색을 하면 좀 품이 있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의 배색이 되므로 이렇게 배색을 하면 조화롭다 하고 이 비례는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틀을 넣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그런 중간 색들을 넣고 이런 그 방향을 얘기해서 이렇게 배색을 하면 조화롭고 이런 배색을 했을 때는 뭐 현대적인 느낌이고 이렇게 배색을 했을 때는 풍미롭고 또 안정적인 느낌. 그래서 배색에 대한 이런 조화론의 이론을 파고비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색을 할 때 이런 그 배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색의 도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그 색조, 톤이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배색입니다. 이거는 그 뉴욕의 에벨 보석사의 그 소매점이라고 합니다. 그 전체적인 이 이미지들을 보면 지금 여기서는 주조색이 지금 옐로우시하고 브라운 계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조색들은 이거가 주조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주조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것들을 더 촘촘히 해서 이게 다 보조색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색을 이렇게 블랙으로 라인에 이런 색들을 블랙으로 놓죠. 그래서 이렇게 주조색, 보조색, 보조색 이렇게 이런 배색 이것을 우리는 배색띠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보통은 이 배색을 할 때 이런 그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밑에 팔레트를 만들면 이렇게 배색띠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색조를 중심으로 하는 배색들을 뭐 이런 배색들의 이미지를 찾고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정열적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약간 그 레드 계통의 카페트를 바닥에 설치했어요. 다음은 색명입니다. 우리가 색명이라고 하는 거는 색 이름을 얘기하죠. 그러면 또 색 이름이라는 게 뭘까요? 색 이름으로 하는 거는 색을 표시하는 이 표색법의 일종이죠. 그리고 색 이름이라는 것은 부르기 좋고 기억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색 이름을 얘기할 때 보통 관용색 이름, 개통색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용색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요. 보통은 이렇게 자연에서 온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무지개색, 하늘색, 뭐 그 다음에 이런 원료에서 오는 거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코발트 블루, 뭐 크롬 옐로우, 뭐 그런 색들 있죠. 그 다음에 인명, 사람의 인명을 따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지명을 따서 하는 것들, 그렇게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그런 그 사람이나 사람의 이름이 인명의 이름이나 자연이나 원료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의 유래돼서 뭐 예를 들어서 비둘기색, 뭐 공작색, 연어색, 뭐 쑥색 그런 것들이죠. 그게 다 관용색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나 원료나 인명이나 지명에서 유래된 그런 색 이름들을 우리는 관용색 이름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개통색 이름은 뭐라 그러냐면 보통 우리 이제 코리안 스탠다드 그러니까 KS
표준색에서 만든 색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통적으로 만든 색 이름들, 그 다음에 NIST 색 이름법은 미국에서 이렇게 개통적으로 해서 색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비교적 정확한데, 이렇게 관용색 이름들 있죠. 관용색 이름들은 이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되게 감성적인 그런 색 이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색의 이름들은 관용색과 개통색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지금 이 사과의 색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관용색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의 기억색들이 있죠. 그래서 관용색 이름이 뭐냐, 관용색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것부터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색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검정, 하양, 빨강, 노랑, 파랑 이것들을 산자어로 얘기하면 검정은 흑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양을 백색이라고 얘기하고요. 빨강을 적이라고 얘기하고요. 노랑을 황색, 보라를 자색, 그 다음에 초록을 녹색, 그 다음에 파랑을 청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이나 자연이나 이런 현상이나 지명이나 이런 인명의 이름에서 유래된 생명을 우리는 관용색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부터 전해 내려오면서 습관상으로 사용되는 색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 이런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 있고요. 또 이런 시대나 장소, 유행과 같이 이런 자연 현상이나 문화적인 그 유행에 의해서 붙어진 색임들이 관용색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KS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이 관용색 이름들은 보통 137개 기본색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물에서 유래되고 식물에서 유래되고 광물에서 유래되고 원료에서 유래되고 인명 또는 지병에서 유래되고 자연에서 유래되는 것이 관용색 이름입니다. 이 동물에서 따온 겁니다. 이 비둘기색, 쥐색, 세먼 핑크, 피코그린, 연회색이겠죠. 그 다음에 이런 공작색 이런 것들이 다 관용색 이름입니다. 이거는 측색기로 비둘기를 찍었더니 지금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OPB의 6의 2라고 하는 거는 이게 원색 그 색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 OPB는 색상에 대한 얘기예요. 남색에 대한 얘기고요. 이 6은 명도가 6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는 채도가 2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의 뜻입니다. 이거는 먼셀의 기호입니다. 이것도 N이라고 돼 있죠. N은 뭐라 그랬죠? 무채색에 대한 얘기입니다. 뉴트럴 컬러. 그래서 이 G를 찍었더니 보통 4.25, 명도 4.2라는 4.25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연어예요. 연어를 찍었더니 10R. 그러니까 빨강의 중간에 빨강이고요. 명도는 7이고 채도는 8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작색을 찍었더니 7.5 BG. 청록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명도는 3이고 채도는 8.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먼세 기호의 색상, 명도, 채도를 이렇게 정확한 값을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풀색, 쑥색, 가지색, 밤색, 레몬색, 그 복숭아색, 장미색, 라일락색 이런 것들도 다 관용색 이름입니다. 또 이렇게 고동색, 금색, 은색, 호박색, 오치, 그 다음에 에메랄드 그린, 터키시 블루, 루비 이런 그 광물에서 따온 것들도 다 관용색 이름입니다. 또 이렇게 징크 화이트, 코발트 블루, 크롬 옐로우 하는 이런 원료들 있죠. 이런 원료로 가지고 물감도 만들고 염료도 만들고 하죠. 색소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원료에서 따온 것들도 다 관용색 이름입니다. 또 이렇게
이 원료로 이렇게 물감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이런 물감의 색들도 이게 관용색 이름입니다. 또 이렇게 프루시안 블루가 여기 있습니다. 이 지방입니다. 지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보르토입니다. 이 프랑스 보르토에 포도주가 잘 나오는 이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마젠타가 이탈리아의 여기 이 지방에 있습니다. 마젠타라는 데가. 그 다음에 이 하바나의 수도 쿠바, 하바나에 이런 수다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 반다이크 자해상 있죠. 이렇게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관용색 이름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이렇게 지역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용색 이름입니다. 또 이렇게 자연 대상에 따온 것들이요. 하늘색, 물색, 황토색, 무지개색 이렇게 이런 것들도 다 관용색 이름입니다. 다음은 오방색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색을 얘기하는데요. 이 오방색은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한테 외우기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외우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보통 우리 사람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오른손을 동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손의 동쪽, 그 다음에 왼손을 서쪽, 그 다음에 내 앞을 남쪽, 그 다음에 내 머리 뒤쪽을 북쪽, 그리고 내 안에 이 몸을 중앙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외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오른손 동쪽을 청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청색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왼손 서쪽을 보통 백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를 적색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뒤를 흑색을 북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중앙은 황색입니다. 계절을 따지면 이 오른손에 청색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봄입니다. 봄. 그 다음에 이 서쪽 백색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가을입니다. 가을. 봄, 가을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 있죠. 적색. 여기는 여름입니다. 계절을 따지면. 그 다음에 북쪽 저 뒤는 겨울입니다. 그 다음에 요 중앙은 사계삭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계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음력 3월, 6월, 9월, 12월 그것을 우리는 사계삭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오방색은 이렇게 청색, 백색, 적색, 흑색, 그 다음에 황색 이렇게 5가지 색을 우리는 오방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방색을 2010년도에 이 무한도전에서 미국에 가서 이렇게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방색에 대한 홍보도 하고요. 이 비빔밥에 대한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품에 오방색을 이용해서 이런 제품도 하고요. 이런 소품들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복주머니 같은 경우 있죠. 이런 단청의 색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색동에 이런 오방색들을 많이 쓰죠. 근데 색동에는 우리가 오방색이 이렇게 흑색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흑색을 여기 아이들 한복이나 거기서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 동양에서 얘기하는 이 흑색은 좀 이렇게 불길 불조 나쁜 액이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색동에서는 이 한복의 색동이나 아이들 돌의 색동에서는 그래서 블랙을 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빔밥 있죠? 비빔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외우기가 더 쉽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줬죠? 오른손 무슨 색이라고 그랬어요? 청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청색이랑 비슷한 나물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비빔밥이라고 생각하고 청색나물 뭐가 있을까요? 그쵸? 뭐 시금치도 있다고 얘기했고요. 뭐 오이나물도 있다고 얘기했고요. 뭐 취나물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왼손은 서쪽이라고 그랬죠. 서쪽은 백색이라고 그랬죠.
그럼 무슨 나물이 있을까요? 백색에는? 그쵸. 도라지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숙주나물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리고 내 앞에가 적색이라고 그랬잖아요. 적색하면은 무슨 나물이 있겠죠? 네, 당근이 있다고 그럽니다. 당근도 있고 육회도 있고 네, 무채도 있다고 합니다. 생채, 생무채, 빨갛게 한 거. 아, 네. 그 다음에 저 뒤에요. 북쪽은 무슨 나물이 있을까요? 그쵸. 고사리도 있고, 김가루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이 이 황색 계란 노른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비빔밥에는 이 오방색이 아주 기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 음식에 또 이 비빔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전통 비빔밥 집에 가면 이런 오방색을 기준으로 해서 잘 만들었나 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오방색, 오간색입니다. 이게 오방색, 오정색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를 해줬고요. 이거는 한우를 의미하면 우리 이제 음양오행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색, 벽색, 녹색, 유황색, 자색 이렇게 나눕니다. 이거를 더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저희가 지금 얘기했죠. 오방색에는 무슨 색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청색, 백색, 적색, 흑색, 황토색이 있다 그랬죠. 그거를 이렇게 5가지로 넣으면 그 사이사이 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그 서쪽에 이 백색과 청색 동쪽에 있는 이 청색 사이에는 요 벽색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벽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청색과 황토색 섞으면 녹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녹색이 나왔고요. 또 이 그 황색과 이 검정색을 섞으면 약간 유황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황색이 나왔고요. 또 흑색과 빨강색을 섞으면 이 자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자색이 나왔고요. 또 이 적색과 흰색을 섞으면 홍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홍색입니다. 그래서 오간색은 요 그 오행의 사이사이의 색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종색의 이 삼극관계, 이 간색의 위치는 정색에 가까워요. 이쪽에 좀 가깝고요. 그래서 이런 색이 그래서 오간색이 나왔습니다. 오종색과 오간색입니다. 그래서 오종색, 오방색이 한울이라면 오간색 이거는 땅의 의미를 갖죠. 그래서 우리가 오방색, 오간색이라는 뜻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관계는 이렇게 상극 관계, 상승 관계입니다. 상승 관계. 네. 그래서 이렇게 상생 관계과 상극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사이사이 지금 이게 오방색이죠. 오방색의 사이를 이렇게 상생 관계라고 지금 요 관계는 상극 관계예요. 서로 요 관계는 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상생 관계, 상극 관계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해서 또 이 10가지가 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오방 간색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이해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성어사설이나 그 귀합종서나 이수신편에 이렇게 상생 간극과 상극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이가 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문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나무를 나타내는 이 청색과 불을 나타내는 적색의 관계 이것을 뭐 정색이다 얘기하고요. 그래서 정색, 훈색, 규색, 뭐 불색, 암색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해하라고 이렇게 좀 담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상생관계, 뭐 상극관계, 뭐 이런 색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전통색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좀 힘드니까 오방색과 오간색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 사례예요. 서울시가 이 지금 서울시 마크잖아요.
이것들을 음양오행의 오방색의 의미를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을 상징하는 이 청색이요. 이 청색이 오행에서 그 오른쪽이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작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고요. 이렇게 요 색을. 그 다음에 지금 요건 요 산 같은 거 있죠. 음, 이거를 얘기하고 요 저기 빨간 거 있잖아요. 이거는 화예요. 적색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적색은 오행에서 이 불이니까 불화. 그래서 타오르는 성질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색은 이 지금 약간 그 상극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녹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약간 이 청색과 동쪽과 남쪽을 이어주는 이런 그 간색을 하나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상생 의미로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서울시의 이미지들을 이런 심볼 마크를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의 이 심볼 마크는 이 음양 오행의 오방색을 의미하는 작용을 주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행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벌써 오방색, 오간색은 다 외웠죠? 오방색. 그래서 우리가 동쪽 청색이라고 그랬죠? 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목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쪽이라고 그랬죠. 왼손 서쪽 백색이라고 했죠. 가을이라고 그랬죠. 이게 금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앞이 남색이라고 그랬죠. 적색이라고 그랬죠. 여름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불화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내 뒤는 북쪽이라고 그랬죠. 흑색이라고 그랬고 겨울이요. 그래서 물수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했고 중앙은 사계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오행에서는 이렇게 계절과 방위와 색상과 이런 사신과 오륜과 신체와 맛들 이런 것들이 다 상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거 청색이요. 오른손에 청색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봄에 해당이 되고 신맛에 있고 청제 장군이 있고 청룡 이 우리 몸에서는 이 어금니에 해당이 되고 간장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적색은 남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름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쓴마, 적재장군, 그 다음에 우작, 이 혀에 해당이 되고 심장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계사, 중앙이죠. 음력 3월, 6월, 9월, 12월을 얘기하고 단맛, 황제장군, 궁입술이고 비장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서쪽 왼손이죠. 가을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매운맛, 백호, 이 폐장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흑색이요. 겨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짠맛, 흑제장군, 그 다음에 현무, 목구멍, 신장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양은 색이 있는 겁니다. 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색, 수백, 정백, 선백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색은 없는 색입니다. 그래서 소색, 소위, 소환, 소설, 소추 이런 말들을 쓰죠. 이거는 하양이고요. 색이 있는 거고 이게 그 무명천 있죠. 3대 이것들이 소색입니다. 없는 색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2차사 수업이 마쳤고요. 여러분들한테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요. 지금 제가 그 1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은 저희 이제 수업용만 하기 때문에 외부에 좀 나가지 않았으면 않게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부에 나갈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저작권에 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학교에서 쓸 경우는 괜찮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교육용은 괜찮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 수업에서만 좀 이렇게 이미지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외부에 좀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